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근데 때로는 정말 고생스러운 문제죠. 급성 감염성 설사, 그리고 이제 흔히 식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료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진짜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병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우리 몸은 여기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률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요. 이게 여전히 무시 못할 질병이고 특히 5살 미만 어린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 정말 작은 미생물들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 그들의 어떤 침투 전략, 이런 것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균의 양, 그러니까 균 접종량이라고 하죠. 이게 균마다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 이질균, 시겔라라고 하죠. 그리고 일부 대장균들, 장출혈성 대장균 같은 것들, 그리고 기생충인 람불편모충, 이런 애들은요, 정말 적은 수, 한 10개에서 100개, 그 정도만 몸에 들어와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겨우 10개에서 100개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그 콜레라균 있잖아요. 비브리오 콜레라. 이거는 보통 한 10만 개, 아니면 많게는 1억 개 정도는 들어와야 병이 생깁니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균 종류나 또 우리 몸 상태, 어떤 음식을 통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또 엄청 다양하고요. 와, 10개랑 1억 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그럼 왜 중요한 건가요? 혹시 전파 방식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전파 방식이랑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질균처럼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균들은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 예를 들어서 손을 제대로 안 씻는다거나 이런 걸로도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거의 감기처럼요.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콜레라균처럼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는요, 보통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속에서 이 균들이 어느 정도 증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오염된 식수원 같은 상황, 이런 걸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몸에 들어오면 그냥 쓱 흘러가면 안 될 거고 어딘가에 딱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요. 그 부착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혹시 벨크로처럼 착 달라붙는 그런 건가요? 비유 좋은데요. 네, 맞아요. 장 내부는 이게 끊임없이 내용물이 흘러가는 환경이니까 병원균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단단하게 딱 붙는 게 생존하고 또 번식하는 데 첫걸음이 셈이죠. 예를 들어 콜레라균은 독소 조절 부착선모라는 아주 미세한 갈고리 같은 걸 써서 소장세포에 붙고요. 갈고리요? 네. 그리고 일부 대장균, 장독소형 대장균 같은 애들은 집낙화 인자항원이라는 생물학적인 접착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서 소장 위쪽에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독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일단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거죠. 독소를 뿜든 세포를 침범하든. 그럼 그냥 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경우도 있겠네요. 네, 좀 더 공격적인 녀석들도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설사 일으키는 장병원성 대장균이나 그 출혈성 대장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같은 애들은요, 장세포 표면에 있는 미세육모라는 구조물을 아예 파괴하면서 그렇게 부착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집니다. 와, 정말 집요하네요. 그렇게 달라붙은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겠군요. 그 독소 생성, 이게 핵심 전력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류의 독소들이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독소, 엔테로톡신이라고 하죠. 이건 마치 장세포한테 야, 물 계속 뿜어내, 이렇게 명령하는 거랑 비슷해요. 콜레라 독소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아, 그 유명한 콜레라 독소? 네, 이게 세포 안에 있는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켜서 염분하고 수분이 장 속으로 막 과도하게 분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장독소형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고요. 두 번째는 세포 독소, 사이토톡신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훨씬 직접적이죠. 장세포를 그냥 직접 파괴하는 세포 파괴자입니다.
세포를 파괴한다고요? 그럼 염증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세포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피나 구름 같은 게 섞인 설사, 즉 이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질균이라 일부 비브리오균, 그리고 항생제 사용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CDP7이라고 하죠. 이런 균들이 이런 독소를 만들어요. 특히 쉬가 독소를 만드는 균들은 출혈성 대장염이나 용이열성 요독증후군 HUS라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독소, 뉴로톡신인데요. 이건 앞에 두 개랑은 좀 달라요. 주로 몸박, 그러니까 음식 속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다가 이걸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가 그 포도상구균 식중독인데요. 아, 상한 음식 먹고 바로 토하는 거요. 네, 맞아요. 상한 음식 속에 있던 독소가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먹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막 격렬하게 구토를 유발하는 겁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의 일부 독소도 비슷하게 작용하고요. 독소 말고 아예 직접 세포 안으로 쳐들어가는 침습 전략도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죠? 뭐랄까,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몰래 침투하는 스파이 같은 느낌인데요?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이질균이나 장침습성 대장균 같은 애들은 장점막세포 안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번식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세포로 막 옮겨가면서 조직을 파괴합니다. 이게 바로 이질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살모넬라균도 장점막을 침범해서 염증성 설사를 일으키긴 하는데 보통 이질균만큼 그렇게 심하게 조직을 파괴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균들도 있다고요? 네, 더 깊숙이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타이피나 예르시니아 같은 균들은요, 장 점막을 뚫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 조직 같은 데서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몸몸으로요? 그럼 그냥 장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장염이 아니라 고열이나 두통, 복통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장티푸스, 즉 전신 질환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설사, 염증성 설사, 그리고 장티푸스. 이게 다 병원균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공격 방식이네요.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하지만 우리 몸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어떤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여러 단계의 아주 정교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첫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데요. 바로 장내 미생물총입니다. 우리 장 속에 원래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정상세균들 있잖아요. 네, 유산균 같은 거요. 네, 그런 유익균들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균들이죠. 얘네들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하고 경쟁을 해요. 자리 경쟁도 하고 영양분 경쟁도 하고요. 또 일부 혐기성 세균들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병원균이 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정착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있어서 병원균이 쉽게 자리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거나 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고요. 아, 그래서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위산입니다. 위의 강력한 산성 환경. 이건 뭐 대부분의 세균한테는 거의 죽음의 장벽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강력한 소독조 같아요. 그래서 위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위산 억제제를 계속 드시는 분들은 특정 감염병에 좀 더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로타바이러스나 이질균처럼 이 위산을 비교적 잘 견뎌내는 그런 강적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일종의 자동 청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설사할 때 지사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설사일 때는 장 운동을 억제하는 약물, 예를 들어 강력한 지사제나 일부 마약성 진통제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균이 증식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독소 배출을 막아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넷째는 장점액층입니다. 우리 위장관 표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거든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장벽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항균 물질이나 면역 항체, 특히 분비형 IgA라는 항체가 들어있어서 화학적인 방어도 수행합니다. 다섯째는 당연히 면역 시스템이겠죠? 그렇죠. 혈액 속에 있는 항체들뿐만 아니라 장 점막 자체에 특화된 면역 시스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분비형 IgA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안에 들어온 항원을 감지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침입자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세포맥의 면역 역시 침습성 세균을 막는 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혈액형이 O형인 분들이 특정 감염병, 콜레라나 노로바이러스 같은데 조금 더 취약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흥미롭죠? 개인의 유전적인 차이가 감염 위험이나 병의 심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공격도 방어도 정말 치열한 싸움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만약 누군가 설사 증상으로 병원에 왔다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원인을 찾아가나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진단 과정은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역시 병력 청취죠. 환자분께 이것저것 자세히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설사를 했는지,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2주 이상이면 만성으로 보고요. 열이 나는지, 이건 염증성 질환을 시사하죠. 대변 상태는 어떤지, 혹시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는지, 아니면 쌀뜨물 같은 양상인지, 얼마나 자주 화장실에 가는지, 배는 아픈지, 혹시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마려운 느낌, 이걸 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는지, 구토는 하는지,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최근에 항생제를 먹은 적은 없는지, 해외여행은 다녀오지 않았는지 등등 아주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질문이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신체 검진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탈수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냥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좀 줄었다, 이러면 경증 탈수고요.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다 놨을 때 바로 안 돌아오고 천천히 돌아온다, 이러면 중등도 탈수. 만약 환자가 기운이 없고 의식이 흐릿하거나 맥박이 약하고 혈압까지 떨어져 있다, 이건 중증 탈수고 응급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수액 치료가 필요하죠. 증상만 들어서는 원인균을 딱 알기는 어려울 텐데요. 검사는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나요? 특히 아까 염증성이냐 비염증성이냐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일단 눈으로 피나 점액이 보이는지 확인하고요. 현미경으로 백혈구가 보이는지 검사합니다. 요즘은 더 민감한 대변 락토페린이라는 검사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염증 유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한가요? 만약 염증 소견이 있다면 이질균이나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같은 침습성 세균, 아니면 세포 독소를 만드는 균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염증 소견이 없다면 바이러스나 장독소형 세균 또는 기생충 같은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경험적인 항생제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원인균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변 배양 검사는 특정 세균, 살모넬라, 이질균, 캠필로박터 같은 애들을 직접 키워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병원 안에서 설사가 시작됐다면 CDP실 독소 검사를 꼭 해봐야 하고, 혈변이 심하다면 대장균 517H7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PCR 검사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다중 PCR 검사 패널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게 한 번 검사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민감해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여러 균이 동시에 양성으로 나오면 이게 진짜 원인균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균인지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PCR 검사만으로는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역학조사를 위한 균주 확보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 같은 곳에서는 PCR 양성이 나오면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을 분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검사 방법도 참 다양하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염병에 더 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생활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역학적인 요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행자 설사죠. 특히 개발도상국,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경험한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절반까지도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 때문에 생기는데 보통 도착하고 나서 한 3일에서 2주 사이에 발병하고 대부분 며칠 앓다가 낫긴 합니다. 원인균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정 대장균들,
장독소형이나 장응집성 대장균이 가장 흔하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캠필러박터균 감염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요양시설, 아니면 유람선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폐쇄된 공동체 환경도 집단 발병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노로바이러스가 이런 환경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이질균이나 캠필로박터, 와포자충 같은 것들도 분변 구강 경로로 쉽게 퍼지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내 설사의 주범은 C. difficile이고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나이도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연령도 아주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세 미만 아동에서 발병률도 가장 높고 안타깝게도 사망률도 가장 높습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안 하면 거의 모든 아이가 한두 살 때쯤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죠. 노로바이러스는 좀 더 나이 든 아동이나 성인에게서 더 흔하고요. 특정 대장균이나 이질균, 캠필로박터, 람블편모충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서 발병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숙주의 면역 상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즈 환자분들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감염 위험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됐을 때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거나 만성화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세포맥의 면역이 중요한데 이게 약해지면 살모넬라증이나 리스테리아증, 와포자충증 같은 침습성 장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 저하자에게 감염성 설사는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중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흔히 말하는 뭘 잘못 먹고 탈나는 경우요? 그렇죠.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 특히 여러 사람이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나 빨리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 잠복기가 원인균을 추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식사 후에 한 1시간에서 6시간 이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로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면 포도상구균이가 특정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처럼 음식에서 이미 만들어진 독소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균 자체가 아니라 독소를 막는 거군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감염된 조리사가 다룬 감자 샐러드나 마요네즈, 크림빵 같은 음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실러스 세레우스 구토형은 특히 볶음밥하고 관련이 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잠복기가 한 8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조금 더 길고 주로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몸 안에서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덜 데워진 고기 요리 같은 데서 살아남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가 몸 안에서 깨어나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드는 거죠. 바실러스 세레우스 설사형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치료와 예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경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바로 수분 및 전해질 보충입니다. 리하이드레이션이죠. 설사로 잃어버린 몸 안의 물과 전해질을 채워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 경구수액, 마시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경구수액요법, ORS는요. 정말 20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예요. 포도당이 소금과 물의 흡수를 촉진한다는 아주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심한 설사를 하는 중에도 심지어 콜레라 독소가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물이나 이온 음료 마시는 거랑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ORS 제품들이나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 염화나트륨, 구연산 나트륨, 염화칼륨, 포도당 비율에 맞춰서 만든 용액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맹물은 전해질 보충이 안 되고 흔히 마시는 스포츠 음료는 당분 농도가 너무 높고 전해질, 특히 나트륨 함량이 부족해서 설사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사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탈수가 너무 심하거나 구토가 심해서 입으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병원에서 링거 같은 정맥주사 치료가 필요하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소위 지사제는 어떤가요? 써도 괜찮을까요? 로페라마이드 같은 약물은 장 운동을 늦춰서 설사 횟수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열이 펄펄 나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염증성 설사, 예를 들어 이질균 감염 같은 게 의심될 때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아까 장운동성이 방어 기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운동을 인위적으로 멈춰버리면 우리 몸이 균이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방해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더 오래가거나 심하면 독소가 몸에 흡수돼서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스무트 제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항생제는 어떤가요? 설사하면 무조건 항생제부터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피해야 할 접근법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성 설사는요, 바이러스성이거나 세균성이더라도 항생제 없이 충분한 수분 보충만으로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항생제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효과도 없으면서 내성균 문제만 키울 뿐이거든요. 그럼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젠가요? 예를 들어 여행자 설사가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일 때 증상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혈변과 고열을 동반하는 심한 이질 증상이 있을 때는 경험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고려합니다. 이때는 지역사회의 항생제 내성 패턴을 고려해서 약을 선택해야 하고요. 살모넬라 장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생제 없이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항생제가 균 배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다만 아주 어린 영아나 고령자, 면역 저하자, 인공관절이나 인공심장 판막 같은 인공삽입물이 있는 분들처럼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혈변을 보는데 열은 거의 없거나 미열 정도다.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 예를 들어 O157 같은 EHC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절대로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왜 그런가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생제가 이 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가 독소 분비를 확 늘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라는 아주 치명적인 신장 합병증 발생 위험을 최대 20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EHC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항생제는 절대 금기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혈변이 있는데 열이 별로 없다. 이럴 땐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군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방이 최선일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안전한 물 공급 시스템과 공중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거겠죠.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손 씻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렇죠. 특히 여행 가실 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물은 반드시 끓인 물이나 병에 포장된 생수만 드시고 얼음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 위주로 드시고 껍질을 직접 벗겨 먹을 수 없는 과일이나 생채소 샐러드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것, 비스무트 제제나 항생제를 미리 먹는 건데요. 이건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 때문에 아주 특별한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백신은 어떤가요? 예방에 도움을 할까요? 네, 백신도 아주 중요한 예방수단입니다. 이미 효과적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설사 질환 부담이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콜레라 백신이나 장티푸스 백신도 있긴 하지만 예방 효과가 완전하지 않거나 지속 기간이 좀 짧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이질균이나 템필로박터균, 다른 병환성 대장균들, 노로바이러스, 또 장내 기생충에 대한 효과적인 상용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은 여전히 감염병 연구 분야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설사가 이제 멎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혹시 장기적인 후유증 같은 것도 남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급성 설사를 앓고 난 후에 몇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 후에 일시적으로 또는 꽤 오랫동안 유당불내증이 생겨서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장 안에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만성적인 설사나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감염성 설사를 심하게 앓고 난 뒤에 과민성장 증후군이 새로 발생하거나 원래 있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꽤 흔하게 보고됩니다. 이걸 감염 후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침습성 세균 감염 후에는 드물게 관절염, 즉 반응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도 쉬가 독소를 만드는 균 감염의 심각한 후유증이고 아주 드물지만 캠필로박터 감염 후에는 길랭 발해 증후군이라는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설사가 생각보다 긴 그림자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인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치밀한 전략, 또 우리 몸의 방어 체계, 진단 과정의 단서들, 그리고 치료와 예방까지 오늘 감염성 설사와 식중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특히 치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써야 하고,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의심될 때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점,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정말 수많은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면서 아주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미생물들이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침입자와 싸우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당장의 급한 불, 그러니까 나쁜 균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복잡하고 섬세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자체를 교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감염성 설사 치료나 예방 전략은 단순히 나쁜 균을 죽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의 이로운 미생물 군단, 즉 이 장내 미생물총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키고 또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몸 안의 이 작은 우주, 이 미생물들과의 공존과 균형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현재도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 몸속 작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층적인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